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OSS 2를 시작한 지가 14년 됐네요. 참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네. 자, 오늘은 OSS 국제학교 입학 안내. 오늘 쉽게 얘기를 하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입학 설명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뭐 다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좋잖아요. 네. 자, 먼저 캐나다 유학 또는 뭐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유학. 이거 꼭 가야 되나? 이거 처음에 누군가가 이제 OSS를 다녀온 또는 지금 가 있는 학부모가 야, 너 요즘 애가 몇 학년이냐? 4학년? 5학년? 캐나다 OSS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다음 말이 이거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제정신인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어린애를 그 엄마가 데리고 가? 사실 지금부터 10년 전에만 해도요. 시스템이 많이 안정감이 없어서 OSS 말고 그때는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학 프로그램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잘 못 믿고 이러니까 엄마가 많이 기러기 엄마로 데리고 나갔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또 디지털이 워낙 발달이 돼서요. 전하고는 또 확실히 다르잖아요. 요즘 뭐 그냥 뭐 핸드폰만 착 켜면은 그냥 얼굴 보고 뭐 하고 있는지도 알고 생방송으로도 막 이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소리가 조금 요즘은 덜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를 혼자 보낸 그런 엄마들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참 독하다 독해, 징하다 징해. 아니 어떻게 저 핏덩이 같은 어린애를 갖다 혼자 보내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아빠들은 또 특히 딸을 둔 아빠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자, 정말 아무리 내 마누라지만 진짜 이건 심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OSS에 그렇게 보낸 부모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보내고 동생이 있는 경우는 꼭 4학년 때 보내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 한 40대 초반, 뭐 요때의 엄마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들 세대는 사실 여러분 엄마 학부모가 대학생 시절일 때 그때 사실은 배낭여행이 한참 배낭여행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혼자 이렇게 가는 어학연수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막 그냥 그 대학생 때 어학연수 가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때 어학연수를 갔다 와갖고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배워왔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그거 배워왔지 실제로 어학연수 대학교 때 가가지고 영어가 늘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어는요. 키 크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서 키가 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하나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많이 해야죠.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지 키가 크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봐야 뭐 배만 나오고 뭐 득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성장판이 열려 있어도 먹지 않으면 키가 안 크죠. 그죠? 그러니까 키 키우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 첫째 조건은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많이 먹고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크는 거죠. 그죠? 언어는 정확하게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몇 살 때 언어를 시작하고 몇 살 때 이렇게 유학을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 성장의 관점에서 몇 살 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아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을 겁니다. 그죠? 4학년보다는 3학년이 낫고 3학년보다 2학년이 낫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가장 어렸을 때가 키도 제일 많이 크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한 달 만에 1cm 더 크지 않나? 그죠? 1년에 10cm. 오, 뭐야. 갓 태어난 아이는 1년에 10cm만 커? 훨씬 더 크지. 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많이 컸다가 점점 들어가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키가 안 크죠. 그죠? 에? 이 일정한 나이가 되는 거, 이거 보통 사춘기 때를 정로해갖고 이때 키가 안 크는데, 언어도 똑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언어 성장이 제일 크고요. 이게 자연적인 언어 성장입니다. 이런 거를 LAD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인데, 언어 습득 장치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왕성하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습득 장치가 멈춥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른들은 미국 아니라 할아버지에다가 다 갖다 놔도 영어 안 늘어. 영어 늘 것 같죠? 안 늘어요. 진짜 안 는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리 밥 많이 먹고 운동해봐야 키가 크나? 안 큰다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는 게 제일 많이 느냐?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는다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우리말, 한국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미취학 때, 1학년, 2학년 때 가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한국말이 하나의 언어는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적절한 나이가 3, 4학년 때가 최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캐나다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제일 빨리 받아주는 학년이 4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서부터 캐나다에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학년은요, 4학년 1학기를 마친 날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기,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그게 저희가 가장 권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적응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 그때서부터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6개월은요, 앞에서 1년 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그 다음에 2년이 되면 더 좋겠지. 근데 이건 약간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1년 반 넘어가지고 2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서 학교 못 다닙니다. 한국에서 학교 못 다녀.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오성식처럼 돼.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게요, 제가 우리 애들이 미시간에서 2년 동안에 있다 왔거든요. 한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서 이 일을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나이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부터 가까워. 4학년 1학기 마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5학년 1학기 마치고, 아니면 4학년 2학기 마치고, 아니면 그때도 몰랐으면 6학년 마치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마치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4학년 1학기인데 여기가 5학년, 이렇게 6학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키가 클 수 있는 여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 조금 일찍 가면 요만큼 있고, 조금 더 일찍 가면 이만큼 있고. 이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10개의 언어를 가르쳐주면 100개를 스스로 깨우쳐서 말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걷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본능 아니에요? 본능. 누가 문법 같은 거 공부해 본 적이 어딨어? 한국말 배우는데. 저절로 됐죠. 저절로 됐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저절로라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요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가 안 돼. 저절로가 안 돼.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요, 저절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그래가 조각조각 맞춰서 한두 마디씩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야 돼. 저절로가 안 돼. 다시 얘기해서 밥 먹어도 저절로 키가 안 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렸을 때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귀영화 맞지. 부귀영화 누리려고 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 여기 4학년, 5학년 요때 1년만 투자를 해놓으면 평생 영어로부터는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 OSS 그 패밀리 밴드에 나와 있는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영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읽고 있어요. 그거를. 놀랍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막 그림책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애들이 보는 책장을 넘겼던 애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날 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고요. 영어는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저절로. 이거 저절로. 요거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이게 안 돼. 언제까지만 되냐고요? 대충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이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요,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현저하게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발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티가 난다는 얘기지. 어렸을 때 3, 4학년 때 온 애들은요 티가 안 나. 잘 배운 애들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딱 들으면 제가 캐나다에 미국에 한국에 구별이 안 가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애들은 그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 그래서 북이 영화를 이게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꼭 보내야시대요. 자, 이제 꼭 OSS가 아니라도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4학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군대 갔다 오듯이 1년, 1년 반 정도는 최대한 빨리 갔다 와야지 됩니다. 그러면 평생 영어라고 하는 언어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큰 평생의 선물입니까? 그거는 부모가 그 단편적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평생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꼭 어린아이들은 요 나이 또래 갖고 1년에서 1년 반은 갔다 와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문화의 단면이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서양 문화를 익히는 거죠. 우리가 OSS 가면은 언어뿐만 아니라 거기서 캐나다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정규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보세요. 한국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정치 제도도 미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식 제도, 경제 이런 거 다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양복이잖아. 나 한복 안 입었잖아. 그죠? 밥도 지금 우리가 뭐 쌀밥은 먹고 있고 한국말을 한다라는 거 일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서양 문화가 주도를 하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저는요, 이거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은 막 캠핑 가고 막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저도 이 캐나다에 살다 보면 우리 양쪽으로 전부 다 그 백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집 옆에. 일찍 퇴근해요. 퇴근해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주말에도 그러고 막 하여간 배 가지고 여행 가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저는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잘 살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가서도 취직하겠다가 취직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취직이 잘 안 돼요? 또 취직을 해도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해? 그러고도 별로 잘 살지 못하잖아. 그죠? 미국 사람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 정말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I know the answer.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알게 됐어요. 어떤 답이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늘 공부를 할 때 이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거를 연구를 해요. 이 세상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명의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를 예를 들면 여러분, 메이드 인 USA 컴퓨터 있나요? PC? 없어. 컴퓨터는 분명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핸드폰도 분명히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든가 뭐 우리 갤럭시, 요새 삼성폰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 자체는 작은 핸드폰이 이게 컴퓨터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메이드 인 USA는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고 끝. 그리고 나머지 제조는 한국 같은 데서 하죠. 요즘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하고 제조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 백날이 있으면 뭐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없으면 플럭플럭 들어가는 그 윈도우 이런 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 미국이잖아요. 그죠? 못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세계 태권도 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구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래도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잖아요. 한국 감독이 미국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고 그래도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 묘한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서양 문화가 주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적게 일하고도 잘 사는 이 사람들의 논리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룰을 갖고 사는 것 같아. 공부해갖고 뭐 무슨 좋은 대학 가고 그냥 공부해갖고 뭐 가고 뭐 이런 거 정해진 답. 근데 그렇게 그리고 뭐 은퇴하고 나면 무슨 치킨 센터 차리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진 뭐 그런 거 틀에 박힌 생각.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너무 경쟁이 치열하죠.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 같지만 가장 경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100명의 미국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봐! 그러면 미국 애들은요 100군데로 뛰어요.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뛴다고. 그러니까 뛰다 보면 다 자기가 1등이지. 한국 애들은요 어디로 가면 성공한다라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있어.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고 1등하면 다 의대 가야 되잖아. 그죠?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한쪽 방향을 향해서만 100명이 뛰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이 있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서양 애들은 다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 그러니까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만 치열하지 영양가가 참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회는 적게 일하고도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자,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4차 혁명 시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합니다. 특히 초중고.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교육은 정답이 있는 교육입니다. 왜? 시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험, 점수. 근데 점수를 주려면 정답이 명확해야만 점수를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답을 시키는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교육은요, 정답이 없는 교육입니다. 자기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서양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 중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2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3번 적절한 운동을 한다. 4번 이성 친구를 사귄다. 정답 보이죠? 여러분 정답 보이죠? 이성 친구 사귀면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같죠? 정답이? 이것도 사실 참고서에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모범답안집에 나올까? 그럼 우리 그거 외우잖아. 그죠? 서양은 그런 식으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사는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럼 어떤 애가 여자친구를 사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는 야 여자친구를 사귄다 이거 백목 날라가. 요즘은 그러진 않겠다. 다 빠이잖아. 무조건 다 빠이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 얘기해봐.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네. 이성 친구를 사귀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사는 게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말 되잖아. 말 되잖아. 이렇게 서양 교육은요. 정답이 없는 교육. 그리고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항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최고 점수 줍니다. 우리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는 표준화된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죠. 세상 사는 게 마치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 사회, 제조하는 사회에서는 참으로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이미 뭐 만들어진 어떤 그 도면을 보고 이 도면을 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만드는 사람이 최고일 거 아니에요. 정답이 있잖아, 이거는. 이런 그 사회에서는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맞죠. 근데 4차 혁명 시대에서는요, 정답이 있는 교육 백날 시켜봐야 뒤처집니다. 정답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한 찌꺼기잖아.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산물.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그 기업들, 다 미국 회사 아니에요? 다 미국 회사 아니에요?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뭐 다 이건 미국 회사잖아요. 테슬라 요즘 주가 봐요.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지금 뭐 결과도 별로 없는데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들은 적게 일하고도 잘 살고 교육 자체도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아닌 것 같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저는 조금 I doubt it.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면 좀 더 넓은 세계에 가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그런 서양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적게 일하고 잘 살고 또 뭐 더 큰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서양에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요,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습득하고 많은 이런 지금 우리가 이 미래의 이 서양이 주도하는 이런 미래 사회의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꼭 보내세요. 제가 꼭 OSS에 안 보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보내셔야만 됩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게 결과가 훨씬 좋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학을 보내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유학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아는 사람 집에 보내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집에 보내면요, 쓸데없이 죄인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합니다. 엄마가 따라가는 기록의 유학 권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가서도 엄마하고 있으면 한국 밥 먹고, 그죠? 엄마하고 영어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유학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만 영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 가서도 거의 반은 한국 사람처럼 그냥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아빠가 너무 힘듭니다. 기록이 유학 권하지 않는다. 저 다음 편에 제가 링크를 줄 테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자, 유학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4학년, 5학년 때 뭐 유학을 보낸다, 또 5학년, 6학년 때 보낸다 했을 때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국어, 수학은 매일 해야지 됩니다. 국어 특히 엄청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국어를 한 1, 2년 안 하고 오잖아요. 한국에 와갖고 학교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한국 학교에. 예.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어뿐만 아니라 서술형 수학 문제도 못 풉니다. 사회도 못 풀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을 꼭 해야지 되는데, OSS에서는,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최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선생님 지도하에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결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습관을 유지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갖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유학을 가갖고 현지인처럼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한국에 돌아와갖고 아이들 절대 적응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아이들이 거기서 뭐 농구대회 나가고 리틀 야구단 뭐 이런 데 하고 엄마들 박수치고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죠? 멋있죠. 거기서 계속 학교 다니고 거기서 살 아이 같으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거가 있잖아요. 돌아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려면 요즘 초등학교 애들 얼마나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 습관을 꼭 유지해야지 된다. OSS는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국어 수학도 매일 하고 그리고 공부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리고 OSS는 전통적으로 학부모들의 절대 다수가 의사, 그다음에 판검사, 변호사집, 주로 의사집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집 아이들의 특징은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대물림 하려고 한 번쯤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집 애들이 공부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OSS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참 이제 여당 같지만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의사집 아이들, 또 판사, 변호사, 이 법조인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하는 집 애들은요, 조금 덜 해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지구는 못 베기는 근성 있잖아요. 승부욕은 사업하는 집 아이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는 못 살아.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나중에 사업하는 애들이 다크호스라 그러죠.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강남권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의 신처럼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그런데요, 지방 아이들, 뭐 대구, 뭐 이렇게 뭐 울산, 부산 이제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뒷심이 더 강해 보니까 뒷심이 훨씬 강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가 뭐 얼마나 했겠어, 해봐야. 그래서 OSS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놓으면요,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 자, OSS 국제학교는요, OSS는 오성식이 약자인 건 아시죠? 오성식이 누구예요? 나. 자, OSS 국제학교는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국학교 적응을 위한 프리미엄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은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학교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1년, 1년 반을 갔다 오면은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뭐, 중학교 때 한국에 있는 뭐 국제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중학교 한 2학년 때 1학년 마치거나 뭐 이때 미국의 보딩스쿨을 보낼 수도 있고,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도 영어를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어찌냐면요, 우리 아이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돼서 그냥 쭉 보낼래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초등학교는 너무나 어린 것 같고요, 선생님. 중학교 한 1, 2학년 때서 그때서부터 그냥 쭉 보낼까 싶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중학교 한 1, 2학년이 여기쯤 된다고 치자고요. 뭐 여기나 여기쯤 된다고 치자고. 이때 보내면은요,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 이거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중학교 1, 2학년 때 다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요 시기, 이 정말 언어 습득이 굉장히 좋은 효율성이 있는
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귀국 후에 한국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체적, 정서적 안전.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냐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끼 저녁으로 한식을 먹이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거기까지 가서 한식이야. 그냥 양식을 먹이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 체험이지. 현실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끝나고 홈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홈에서는 저녁을 다 먹고 치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여서 그래서 들어보냅니다. 근데 여기 그 캐나다에서 매일 먹는 한식이 이게 보통 한식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매일 한식을 한 끼 먹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요즘 매일 아이들 반찬 같은 거 찍어가지고 우리 이게 밴드나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무한 리필로 아이들 충분히 먹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OSS는 먹는 거 잘 줘갖고 OSS 보낸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생활담임 선생님을 통한 소통. 이거 뭐냐면, OSS가 이게 소통, 최고의 소통이잖아요. OSS.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요, 한국의 부모님하고 일주일에 3번 화상통화, 전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지 선생님과는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플래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선생님이 수시로 아이들이 적으면 띵동 하고 선생님 핸드폰에 올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답을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아이들하고 또 많이 함께 보냅니다. 주말도 생각보다 주말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OSS 프로그램은요, 이 학부모를 대신하는 유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카톡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시간 365일 무음이니까 아무 때나 카톡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OSS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 부모를 대신한다는데 부모가 9 to 5로 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아프면 새벽이라도 뛰어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무슨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 일은 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는 근무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담임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생활담임은 한국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생활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 체크, 그 다음에 생활 체크, 그 다음에 학업 체크 이런 걸 매일 하고, 그 다음에 홈 부모하고의 어떤 그 소통,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정규학교 선생님과의 소통, 이런 모든 거를 부모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 생활담임 선생님이거든요. OSS의 생활담임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OSS의 정신교육이 정말 또 유명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경험해보지 않고선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자, OSS는 최고의 영어 환경과 첨단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 OSS의 주중 일과 시간에, 일과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캐나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데요. 한 가정에 보통 2명씩이 OSS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 1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에 2명씩, 물론 각 방은 각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덜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럼 한국 애들끼리 한국말 쓰냐고요? 아닙니다. OSS는 항상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그래서 훨씬 이것이 안정감이 있더라. 자, 아이들은요, 홈스테이에서 아침 7시쯤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고 홈 엄마가 아이들을 정규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정규 학교는 8시 20분쯤 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 한 20분에서 2시 30분 정도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학교가 파합니다. 그러면은 OS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기다리다가 아이들을 픽업해서 OSS로 데리고 옵니다. OSS가 있는 건물은 캐나다 메이플리츠 교육청 건물입니다. 교육청 안에 OSS에서 그 교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우리가 한 10개 학교 정도를 분산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가 우리 차가 한 대여섯 대가 쭉 이렇게 쪼개져서 한두 개 학교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OSS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OSS로 오면은 시간이 대충 2시, 빠른 아이들은 40분, 늦어도 3시 이전에 다 옵니다. 이런 OSS에 다 오거든요. 그러면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담임 선생님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 체크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온 거 있으면 그런 걷기도 하고, 또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요, 1시간 동안은요, 매일 국어하고 수학을 합니다. 국어하고 수학을 하는데요. 국어 30분, 수학 30분. 아이들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매일 2시간씩은 영어를 합니다. 영어는 이제 캐나다 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평균 한 6명 정도 그룹을 짜서 레벨을 짜서 영어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반부터 저녁 식사를 합니다. 7시까지 또는 7시 반까지 이제 정리하고 7시 반이 되면 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OSS로 옵니다. 그럼 그 차를 타고 아이들은 귀가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은 저녁 한 8시쯤 되는데요. 씻고 그 다음에 책 읽다가 숙제하고 그러면은 늦어도 9시 전에는 아이들이 다 잡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10시, 11시까지 공부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영어로만 생활합니다. 이게 OSS의 룰입니다. 아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하면은 한 열흘 정도는 한국말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은요, 반드시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잘합니다. 못할 것 같죠? 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캐나다 정규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죠. 캐나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굉장히 정복을 입고 스피치를 합니다. OSS 스피치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찍어갖고 개별 밴드에 다 올려주죠. 또 디베이팅 수업을 하고요. 자유로운 주제를 주고 토론 수업을 하고 AI 시스템을 활용한 독서의 생활화. OSS의 큰 룰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상 대화는 영어로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에는 항상 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쉬는 시간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OSS의 커다란 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AI 시스템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국 프로그램인데요. 방대한 자료의 그 영어 책에 대한 데이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60% 이상, 그러니까 comprehension test, 이해력 시험을 봐서 60% 이상이 되어야만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그 책의 레벨에 따라서 어떤 거는 0.5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 책 한 권에 40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리포터 같은 게 한 40점 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20개 문항 정도의 질문을 줘서 100% 다 맞추면 40점을 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80%를 맞췄다 그러면 40점짜리 책이니까 4, 8이 32, 32점을 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이 AR 포인트를 적립을 해가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어떤 성취욕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이와 필기 도구가 없는 수업 환경. 이제는 OSS의 수업에서는요, 종이가 없습니다. 연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전부 뭐로 하냐? 노트북을 앞에다 놓고 선생님도
핸드폰으로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읽고 또는 패드 같은 거 보고 하시고, 아이들은 전부 다 노트북을 똑딱똑딱 하면서 질문 대답 이것도, 그 다음에 에세이 작성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리서치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다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발 앞선 종이와 필기구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수업 환경을 OSS는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OSS는 이렇게 한 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는데요. 격주 토요일은 야외 활동을 가고요. 뭐 스노우 튜빙이라든가 워터파크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농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체험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연 3회는 1박 2일 캠핑을 하게 됩니다. 캠프장을 가서 이렇게 또 1박 2일 하고 또 2박 3일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학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방학 때는 승마 캠프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초청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있는 초청 강사. 연희 마틴이라고 그 한국계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OSS에 단골로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 많은 OSS의 내용을 제가 뭐 짧게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학생을 둔 엄마 또는 아빠께서는 뭐 심지어 여학생은 홈스테이에 갔을 때 그 집에 오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에서부터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런 것도 걱정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생리를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죠? 이런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나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왕따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것은 쾌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밴쿠버 지역은요, 워낙 동양 사람들의 경제력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은요, 유명합니다. 거기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K-팝도 그렇고 되게 유명해서요. 아이들이 요즘은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07년에 비하면 지금은요, 한국 아이들 굉장히 대접받고 삽니다. 어쨌든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안을 가지고 있다. 다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에는요, OSS 캐나다의 학생이 2개 캠퍼스에 9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우리가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은 절반 정도만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모집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못 갔던 27기 때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2010년생이 실제로 지난 여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11년생, 2010년생 2개 학년이 이번 여름에 다 몰립니다. 다 몰리고 플러스 우리가 정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등록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동생들 숫자만 해도 거의 모집 인원에 육박해 가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빨리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는 아이들이 이번에 그 28기 온 아이들 보니까 워낙 준비들을 많이 해갖고 옵니다. 영어도 곧잘 하고요. 그리고 타이핑 이거 꼭 해갖고 와야지 됩니다. 타이핑. 이제는 펜으로 뭐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빨리빨리 정하고 출국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OSS 입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서울 전화번호 02-584-1230 584-123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내선 번호 1번입니다. 그럼 우리 이수진 선생님이 받아서 이제 저하고 전화로 면담하고 상담하고 직접 얼굴도 보고 그런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입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SS 입학 안내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여러분 4학년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학년이죠. 근데 어떤 분은 5학년, 6학년인데도 우리 애가 너무나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건 부모 눈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험해 보면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요, 그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사실 한 6학년쯤 되면 좀 그렇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부모 말 좀 안 듣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더 보내셔야지 됩니다. 네. 아이들이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 말은 안 듣지만 제일 잘 듣는 아이, 제일 말을 누굴 잘 듣냐면 친구들 말 제일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얻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직접 저하고 이렇게 면담 일정을 정해서 상담을 해보면은 더 많은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